안녕하십니까, 최정일입니다. 오늘은 경영언론 3주차 1교시 기업의 설립과 성장 공부하겠습니다. 1교시는 제1절 기업의 설립이고요. 우리 2교시 때는 2절, 3절 공부하겠습니다. 기업의 설립, 목적, 기업이란 무엇인가, 기업의 정의, 2주차 때도 공부했었는데요. 3주차 때 또 한 번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리를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체, 출자 형태에 따라서 사기업, 공기업, 공사, 합동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의 조직 단위, 국민 경제를 구성하는 기본적 단위, 생산수단의 소유와 노동의 분류를 기초로 영리 목적을 추구하는 독립적인 생산경제 단위 이렇게 돼 있어요. 기업의 본질, 의식적인 구성체이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목적 구성체이다. 생산 기능을 담당하는 주체이다. 우리 가게, 각각 가정은 소비 기능이겠지만 기업은 생산 기능, 사업 경제 활동의 주체, 협동성을 바탕으로 하는 협동 시스템. 다 이해가시죠? 통과. 기업의 개념, 생산 주체. 이건 다 이해하시죠? 물건을 만들어내는 게 기업이겠죠? 소비하는 건 각 가정 또는 정부, 이윤 추구의 조직이고요. 기술 개발의 주체겠죠. 기술 개발 주로 기업들이 하고 있겠죠. 물론 국가도 하는데 국가는 기업에 하청을 주는 거겠죠. 그 다음에 개방 시스템 다 개방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한번 탐방하고 싶어요. 그러면 공장 여러분 탐방할 수 있어요. 나 현대자동차 공장 탐방하고 싶어요. 아마 신청하면 다 개방시켜 줄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현대차 홈페이지 여러분 들어가 보면 실적,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대차제표 10년, 20년치 다 볼 수가 있어요.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깨끗해요. 그러면 반대적인 개념은 이제 폐쇄 시스템이 있겠죠. 폐쇄 시스템이라면 군대? 네, 군대. 뭐 등등등 많이 있겠죠. 요즘 말하는 국정원 이런 거 등등 다 폐쇄 시스템이겠죠. 공개 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기업 형태 분류에는 기업이 있어요. 사기업이 있고요. 공기업이 있고요. 공사 공동기업이 있고요. 사기업은 단독기업, 개인기업이죠. 공동기업은 인적 공동기업이 있고 자본적 공동기업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인적 공동기업은 2주차 태 있죠.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민법상의 조합이 있고요. 협동조합이 있었고요. 자본적 공동기업의 대표적인 거는 주식회사가 있었어요. 따라서 모든 걸 통틀어 가지고 우리가 이걸 회사기업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하고 회사기업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거겠죠. 공기업은 관청형 공기업이 있고 법인체 기업이 있고, 관청형 공기업은 순수 관청기업이 있고 자유화 관청기업, 법인체 기업은 공동기업체 회사 형태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 라고 우리가 분류표 살펴보았습니다. 기업 설립의 요인,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에서 대기업 대부분 사기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요. 공기업의 형태라기보다 사기업, 공기업도 민영화를 많이 시키니까요. 사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영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겠죠.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업의 경영권 획득을 위해서 하고 있고요. 사회봉사로 만족감을 얻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기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거겠죠. 자산을 유지하고 가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겠죠. 단순한 가게 유지 수단으로 소규모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데 따르는 자기 성취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기업의 설립 요인들 여러분들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운 내용들 없고요.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패스. 기업의 목적, 기업 목적의 개념. 기업은 사회 속에서 맡은 바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한 기관이고요. 기업을 사회와 관련시키는 제도적 목적으로 주로
사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 속에서 기업이 담당해야 될 역할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일반적인 기업의 목적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기업이 최종적으로 달성하려고 의도하는 성과나 결과가 있고요.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해서 실현하려는 최종의 도달 상태를 지칭한다 라고 보고 있어요. 기업 활동의 평가 기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평가 기준 뭐 뒤에 또 나오겠으나 뭔가 목적과 목표가 있으니까 평가 기준이 나오겠죠. 나 이번 학기 4.5 만점에 4.0 이상 맞을 거야 라는 어떤 목적과 목표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번 학기 지나 보니까 3.8 나왔어요. 그러면 난 목적 달성 못한 거겠죠. 근데 4.4가 나왔으면 목적의 초과 달성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겁니다. 평가 기준이 뭐라고요?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평가 기준을 설립할 수가 있어요. 기업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설정 시 고려사항이에요. 내가 기업의 목적이 있는데 기업 목적을 설정할 때 고려할 사항들이 무엇인가? 첫째, 현재 상황 분석과 미래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설정한다. 우리가 이게 경영학에서 현재 상황, 미래 예측 이런 말 많이 나오죠? 그 현재 뭐가 있고 미래를 뭐를 본다는 얘기인가? 수많은 과제가 있는데 기업이라든가 경영에서는 딱 하나예요. 현재 화랑이냐? 불황이냐?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현재는 화랑인데 미래 앞으로는 불황이 올 거냐? 그거 보는 건데. 반대로 현재는 불황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불황입니다. 여행도 못 다니고 세계 여행도 못 나가고 답답해요. 근데 조만간에 이제 코로나19 잡히고 백신 개발됐고 치료제 있고 그래서 다시 호황으로 바뀐대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 놓고 여행 다닐 수 있잖아요. 세계 여행도 가고. 그러면 우리 여행사가 그동안 불황이었는데 앞으로 호황으로 변할 수 있다. 준비하자. 넓히자. 나갔던 직원도 다시 뽑자. 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겠죠. 이용 가능한 자원과 노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설정한다. 이용 가능한 자원. 이게 뭔 말일까요? 이용 가능한 자원. 우리 학교로 치면 총장님이 있고 또 교수들이 있고 직원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학교 입장에서는 가장 시급한 게 뭘까요? 홍보. 우리 학교에 대한 지명도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그쵸?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학교에 홍보실만 하는 게 아니죠. 홍보실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교수는 교수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모두 학교를 홍보하고 다녀야 되는 거겠죠. 이용 가능한 자원들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에요. 그게 바로. 이해가시죠? 이해 관계자 집단의 다양한 욕구가 조화되도록 설정한다. 이거 다 뒤에 나오겠지만 이해 관계자 집단, 나와 이해 관계자 집단이 누가 있죠? 나와. 기업도 이해 관계자가 많이 있어요. 기업도. 소비자가 있죠. 또 나한테 원료를 갖다 주는 공급자가 있고 내 물건을 갖다 파는 소비자가 있고 돈을 빌려준 은행이 있을 거고 또 뭐 우리 직원들도 이해관계자가 되는 거고 또 주변 내 공장의 기업의 주변에 있는 같은 상가 내에 있는 사람들, 같은 건물 내에 있는 사람들, 같은 지역 주민들 다 이해관계자가 된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 투자자도 이해관계자가 되는 거겠네요. 투자자, 이해관계자. 기업의 모든 영역에서 기업이 갖는 특성이 반영되도록 설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목적, 기업 목적의 변화 과정, 초기 자본주가 있고 전문 경영자 시대가 있고 다원사회 출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변해온 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초기 자본주의는 경제적 기업 목적이 추구, 자본가적 이익의 극대화예요. 초기 자본주의는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예요. 후진국들, 아마 우리 대한민국도 60년대, 70년대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돈만 많이 벌면 돼요. 불량식품 막 그래서 만들었고. 그죠?
불량식품도 만들었고, 뭐 공사기간 1년인데 막 땡겨서 9개월, 10개월 걸 만드는 바람에 조금 부실 상태가 좀 유지가 될 수 있었고, 하천 같은데 오폐수 막 버렸고, 또 공해, 매연 같은 거 막 뿜어댔고 그랬어요.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였어요. 그다음에 전문 경영자 시대에는 경제적 기업 목적 달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관계자 이익을 극대화시켰어요. 이해관계자 아까 얘기했죠. 공급자도 있었고요. 소비자도 있었고요. 투자자도 있었고요. 직원도 있고요. 광고 홍보의 업자들도 있을 것이고요. 많이 있어요. 이해관계자들. 그걸 극대화시키면 되는 거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다원사회 출현이에요. 비경제적 기업 목적을 추구해야 돼요. 사회적 책임의 추가 확대, 지역에 봉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돈을 버는 거는 알아서 우리 지역에 봉사, 기부도 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사회적 책임이에요. 이해가시나요? 그런 것입니다. 목적의 분류에는 기업 목적론, 단일 목적론과 다원 목적론이 있어요. 단일 목적론, 기업의 목적을 하나로 보는 견해, 이익 목적론, 경제적 목적론, 봉사 목적론, 고객 창조론 있고요. 뒤에 또 다 설명해 줄 거예요. 다원 목적론, 기업 목적을 복합적인 것으로 보는 견해, 성장성, 균형성, 외부 및 내부 목적론 있어요. 여기 이제 하나씩 또 설명해 줄 거니까요. 보도록 하시죠. 단일 목적론, 이윤 목적론이에요. 자본을 투자한 소유 경영자 중심의 이윤 추구, 단기적 또는 장기적 이익 극대화로 구분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경제적 목적론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성과, 효율적인 생산, 이 경제성, 효율성 이렇게 부르는데요. 제가 앞서 얘기했죠. 최소 비용으로 최대 성과란 건 없다고요. 한 번 내지 두 번은 가능하겠지만, 근데 일단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적어놔요. 그럼 앞에 내가 뭐라고 말했죠? 성과가 같으면 위험이 작은 거, 위험이 같으면 성과가 큰 거 고르는 게 경제성, 효율성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건 장기성이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경영 성과는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배분돼야 된다. 요즘 말하는 공정성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봉사 목적론, 저가격 고임금의 원리의 근거, 기업의 목적은 봉사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포드 시스템, 포드 자동차 만든 포드의 설립 목적도 되는데요. 저가격 고임금. 여러분들이 식당을 차렸어요. 내가 식당을 차린 목적은 봉사 목적이에요. 돈 버는 것도 있겠으나 내가 식당을 차린 목적은 봉사 목적으로 식당을 차렸어요. 그때 봉사 목적인 저가격 고임금을 원리를 해줘야 돼요. 그럼 저가격이란 무엇이냐? 소비자들한테, 손님들한테 가능하면 가격을 남들은 5,000원 파는 걸 나는 4,000원에 팔겠다 그 말이죠. 싸게 파는 거예요. 고임금은 우리 종업원들 시간당 다른 데는 9,000원 주는데 우리는 만원, 11,000원, 12,000원 주겠다라고 보는 거겠죠. 저가격 고임금. 이해가시죠? 고객 창조론. 기업은 부의 생산 자원이 위탁되는 사회적 기관이다. 마케팅과 혁신을 통한 재화를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고객 창조론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원 목적론이 있네요. 다원 목적론. 다원 목적론의 근거. 최근 기업 시스템 발전과 이해관계자의 다양화에 따른 다원적인 욕구를 현대기업은 충족시켜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 시스템 발전하고 있고 이해관계자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요구 충족을 다 시켜줘야 된다. 현대 경영이론이 만족하의 원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거론하면서 기업 목적의 내용이나 형식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다원 목적론이 그만큼 더 힘을 실어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 책임, 앞서 이야기했죠? 기업은 돈만 버는 게 아니고 이해관계자만 만족시킨 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서, 내 지역을 위해서, 내 국가를 위해서 뭔가 봉사, 사회적인 책임 다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학금도 기부하고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 기부도 하고요. 그래야 되는 거겠죠. 다음 목적론, 첫째, 성장성 목적론이 있어요. 균형성 목적론이 있고 외부 및 내부 목적론이 있어요. 여러분께 규모 경제, 범위 경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요 설명 좀 여러분께 해드릴게요. 규모의 경제란 무엇이냐? 예를 들어 볼게요. 규모의 경제, 현대차가 있어요. 현대차. 요즘에 또 현대 기아차가 또 합쳐졌죠. 현대 기아차가 있고 삼성차가 있어요. 삼성차. 현대 기아차는 1960년대, 70년대부터 설립된 차고 삼성차는 1990년도에 만들었어요. 후발주자예요. 선발주자고. 1990년도에 삼성차가 막 만들었을 때 현대차는 이미 공장 시스템이 다 갖춰 있었어요.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달이면 10,000대를 생산했어요. 한 달에 10,000대를 생산했다 가정해보는 겁니다. 근데 삼성차가 1990년도에 막 회사를 차렸어요. 삼성그룹에서 있는 돈이란 돈은 다 갖다 쏟아 부어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공장을 만들었어요. 공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현대차, 기아차에서 스카우트 해야겠죠. 대우차에서 스카우트 해오고 또 뭐 쌍용차에서 스카우트하고 외국에서 데려오고 사람을 데려오다 보니까 현대차에서 100만 원 주던 사람들을 삼성에 데려오려니까 120만 원, 130만 원 월급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AS 센터가 삼성차는 이미 전국에 다 있는데 삼성차 AS 센터 이미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돈이 많이 들겠죠. 얘네들은요 전국에 100군데가 있는데 삼성차는 전국에 10군데밖에 없겠죠.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잖아요. 또 현대차, 기아차는 하청업체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하청업체 한 500개 있는데요. 삼성차 하청업체 또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대, 기아차 하청업체도 뺏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납품 단가 올려줄게. 우린 더 비싸게 사줄게. 그렇게 만들어주겠죠. 이해가시죠? 현대, 기아차 한 달에 10,000대 생산하는데 얘들은 한 달에 1,000대 생산해요. 1,000대.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요? 규모에서 면이 다르잖아요. 규모 면에서. 한 달에 10,000대 생산하는 기업이랑 한 달에 1,000대 생산하는 기업이랑 경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규모의 경제가 다르죠. 그래서 현대 기아차는 단가가 한 대 소나타 2000cc 소나타를 만드는 단가가 2천만 원 들어간다면 삼성차 같은 경우는 2000cc SM5 만드는 단가가 2,500만 원 들어가겠죠. 판매 단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해 가나요? 규모 경제에서 밀리는 거예요. 규모 경제 이해하시죠? 많이 생산하면 그만큼 재료도 더 많이 저렴하게 들어올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도 공동 구매를 하게 되면 한 사람이 사는 것보다 10사람, 20사람, 100사람이 사게 되면 그만큼 상대방과 협상으로 인해 가지고 더 저렴하게 원료를 가져가 사올 수 있는 거겠죠. 바로 그 규모 경제예요. 클수록 유리한 거겠죠. 이번에는 한번 범위 경제 살펴볼까요? 범위 경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 경제가 또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현실적인 예를 들어서 그 범위 경제 잘 펜이 말 안 들어서 그래요. 범위 경제하게 되면 또 삼성 일렉트로닉 하는 거예요. 예전에 혹시 여러분들 삼복 컴퓨터 들어보셨나요? 삼복 컴퓨터? 기억이 안 나요? 네, 부도나서 사라졌어요, 지금은. 삼성전자는 살아남았고요. 왜? 원래 컴퓨터 하면 삼복 컴퓨터가 또 유명했었어요. 1990년대는. 삼복 컴퓨터가 잘 나갔는데, 삼성 컴퓨터는 후발주자인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이겼어요. 삼성 컴퓨터가. 왜? 범위 경제가 달라요. 삼복 컴퓨터 개발진이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를 개발하려고 해요. 모니터 개발하려면 삼복 컴퓨터의 기술진들이 5명 있겠죠. 오로지 삼복 컴퓨터 모니터만 위해서 5명이 투입되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모니터 전문 요원은 10명 있다고 칩시다. 10명이. 사람이 더 많네. 근데 10명이 컴퓨터 모니터도 개발하지만 노트북 모니터도 개발하고 TV 모니터도 개발하는 것이고 삼성 핸드폰, 스마트폰의 또 모니터도 개발할 것이고 냉장고,
에어컨, 김치냉장고, 세탁기에도 모니터 다 있잖아요. 다 같이 개발하는 거예요. 10명이. 그 범위 경제예요. 이해가시죠? 삼복 컴퓨터는 오로지 여기에만 투입하는 거고 여기는 다양하게 투입하는 거고 그럼 단가가 누가 저렴해요? 삼성전자가 훨씬 저렴한 거죠. 10명이 투입되니까 훨씬 더 잘 만들 것이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또 판매도 마찬가지예요. 삼복 컴퓨터는 컴퓨터 하나 팔기 위해서 매장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 최소한 사람이 한 2명 들어가야 되겠죠. 규모도 작아요. 삼성전자 대리점 있잖아요. 대리점에 딱 가면 주로 3층으로 돼 있죠. 1층에 있고 2층에 있고 3층에는 AS 센터 이렇게 돼 있잖아요. 1층 가보니까 TV 있고 냉장고 있고 김치냉장고 있고 다 있어요. 거기에 삼성 컴퓨터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다 있어요. 직원 5명이 있는데 5명이 여러 가지 다 팔고 있어요. 스마트폰도 팔고 있고 청소기 팔고 다 팔고 있고. 이해가시나요? 네. 그냥 매장에 컴퓨터는 옆에 숟가락만 하나 얹어 놓은 거예요. 훨씬 더 경제적이고 조업원들이 더 친절하고 깨끗하고 규모도 크고 고장나면 AS 가야 되고 삼복 컴퓨터는 고장나면 AS 센터가 따로 없기 때문에 사람을 불러야 돼요. 사람을 불러야 되기 때문에 출장비를 또 줘야 돼요. 그만큼 삼복 컴퓨터는 삼성 컴퓨터와 경쟁이 안 됐기 때문에 점점점 망해갈 수밖에 없어서 부도났단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범위경제예요. 여러분께 제가 교묘경제, 범위경제 2개 공부해봤습니다. 성장의 이익실현도 있고요. 수익성과 탄력성 목적도 있네요. 또 지워보죠. 너무 복잡하니까요. 수익성, 당연히 뭐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 탄력성이라는 것도 여러분 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배웠을 텐데, 탄력성. 담배 가격 올리는 거하고, 담배값 올리면, 또 지하철 요금 올리면, 버스 가격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하철 요금 올린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하철 안 탈 수 없잖아요. 담배 가격 올리면 조금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럼 담배는 지하철보다 탄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는 거겠죠. 균형성의 목적록. 각 부문 간 균형성을 추구하려는 목적. 재무, 돈, 인사, 사람, 조직 3면으로 추구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돈만 많이 번다라든가 돈 버는 부서에만 투자 부서에만 투입시킬 수 없잖아요. 인사 담당도 해도 될 것이고 기획적인 조직적인 측면도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외부빈 내부 목적론, 외부 목적론, 시장 지위 개선, 시장 점유율 향상, 좋은 이미지 형성. 이 시장 점유율 1등을 해야 말씀드렸죠. 오리지널이에요. 시장 점유율 1등을 해야 오리지널. 2등, 3등은 짝퉁이 될 수 있어요. 시장 지위 개선, 시장 점유율 1등 하게 되면 시장 지위도 개선이 되고 이미지도 굉장히 좋아져요. 여러분들 오늘 또는 이번 주에 데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영화를 볼 거예요. 영화를 보고자 하는데 어떤 영화가 요즘에 잘 나가는 영화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검색하죠. 예매순위 1등이 무엇인가? 예매순위 1등. 여러분 어떤 영화 봐야 돼요? 예매순위 1등 하는 거 보고 싶어 하는 거겠죠. 그래야 멋쟁이 시대에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재미없어도 나 1등 영화 봤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굳이 1등 놔두고 2등, 3등, 4등 보진 않잖아요. 그래서 1등은요, 알아서 굴러가요. 굴러. 내부 목적론, 생산성 향상, 재무의 안정성과 유동성이 중요한 거겠죠. 이 안정성, 유동성은 제가 두고두고 여러분께 반복적으로 차후에 설명을 또 드릴 겁니다. 그런 게 있구나 라고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요 시장 점유율 1등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 이제 오픈하는 점들, 동네 여러분들 냉면집, 피자집, 닭강정, 치킨집 오픈하면 뭐해요? 뭐하죠? 1+1 하든지 아니면 50% 할인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3일간 뭐해요 또? 인형들, 예쁜 언니들 와가지고 춤추고 노래하고 막 부르잖아요. 나 좀 보소, 나 좀 보소. 그렇지 않을까요? 왜? 시장 점유율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거예요. 홍보하는 거겠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시장 점유율. 기업의 기능과 역할.
기업은 국민 경제와 사회 전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고유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품과 서비스 제공하는 거겠죠. 이 제품을 제공하는 거는 2차 산업이죠. 물건 만드는 거, 굴뚝산업. 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 현대차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오리온이라든가 뭐 풀먼이라든가 농심이라든가 삼양라면이라든가 SS 패션이라든가 유한양행이라든가 다 제품 만드는 거잖아요. 공장에서 만드는 거. 서비스는요. 3차 산업이죠. 은행 가면 여러분들 서비스 받고 오잖아요. 그렇죠? 증권사 가면 매매 대신 해주고 있고요. 이게 3차 산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취업 기회 확대와 생활 기반 제공해주고 있고 기업은 경제 재생산에 필요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고 사회 경제적 성장과 발전을 촉진시켜주고 있고 사회적 욕구의 충족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있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통과해보죠. 기업의 기능과 역할. 기업은 국민 경제 주체 중 하나이지만 앞서 했죠. 기업, 가게, 그 다음에 정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다른 경제 주체보다 더 중요하다. 국가 경제 원동력이에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고 일자리 창출해주고 사회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게 기업의 기능이고 역할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이 없는 것 같으니까 통과. 기업의 기능과 역할. 생산이 증가해요. 공장에서 생산이 증가하게 되면 가게에서 수요가 증가하겠죠. 물건 많이 만들어요. 왜 많이 만들어요? 가게에서 수요가 있으니까 많이 만들겠죠. 가게에서 수요가 막 증가, 소비를 많이 하게 되면요.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거겠죠. 정부의 재정 증대가 되겠죠. 정부 재정은 왜 증대하나요? 물건 하나 팔릴 때마다 간접세 들어가죠. 공장에서 물건 많이 판다니까 법인세 많이 가겠죠. 그렇죠? 가계소득 증가하고 막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소비가 또 많이 하겠죠. 정부 재정 증대, 정부가 돈이 많이 벌면 또 공장에 많은 걸 또 기여해 주겠죠. 도로도 만들어주고. 그렇죠? 그러겠죠. 이걸 선순환이라고 그래요. 선순환. 좋고. 내가 웃으면 너도 웃고. 네가 웃었으니까 내가 또 웃고. 서로 선순환이죠. 반대로 생산이 감소해요. 가계 수요가 감소해요. 그럼 국민소득 감소해요. 재정소득 감소해요. 감소하니까 또 못 사요. 감소. 그걸 악순환이라고 그래요. 내가 성질내니까 너도 성질내고 네가 성질내니까 내가 또 성질내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악순환보다 선순환을 좋아합니다. 기업의 규모. 일반적으로 제품 단위당 평균 비용이 최소가 될 수 있는 경영 규모나 1인당 부가가치가 최대로 될 수 있는 경영 규모가 최대 적정 규모이다. 여러분도 옷도 여러분 몸에 딱 맞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한테 적정한 맞는 자동차, 적정한 자동차 뭘까요? BMW, 벤츠? 여러분들이 BMW, 벤츠 몰고 나갔다 그러면 와 그렇기보다 아버지 차 몰래 훔쳐들고 나왔구나. 아니면 너 기사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네,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든 거니까. 여러분들의 적당한 자동차 예전에 물어보더라고요. 학생이. 그럼 우리 자동차 뭐 타야 돼요? 내가 수업 시간에 물어봤어요. 학생이. 제가 그랬어요. 너는 뭐니? 그랬어요. 네. 여기까지 통과. 그래서 기업도 적정 규모가 있어요. 그냥 사람만 잔뜩 뽑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몇 명 없는데 물건만 잔뜩 만들겠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적정 규모로 모든 게 있어야 된다. 기업의 입지, 기업의 경영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기업의 입지 보는 것이고, 기업의 자금 조달, 기업 규모에 따른 소요 자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조달한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대출, 주로 자금 조달한 건 외부에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주로 대출 많이 가져오잖아요. 필요한 돈은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대출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자만 잔뜩 나가죠. 100만 원 필요한 100만 원 가져와야죠. 이해 가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갑에 한 10만 원 정도 현찰이 있으면 뿌듯하죠. 여러분 지갑에 10만 원이 현찰로 있으면 뿌듯할 거예요. 근데 만일 오늘 여러분 지갑에 1억 원이 있다.
여러분 가방에 1억 원이 들어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외부에 나갈 수 있을까요? 집 밖에 나갈 수 있을까요? 가방 들고? 버스를 탈 수 있을까요? 불안해서. 지하철 탈 수 있을까요? 불안해서. 택시 타면 택시 기사가 무서워 보이겠죠? 불안해요. 네. 적당한 자금이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한테. 100만 원까지는 뭐 여러분 용납되겠죠. 기업의 입지 조건 분석. 자연적인 입지 요건, 온도, 습도, 공업용수의 양가치일, 경제적인 입지 요건, 원료 노동력 공급, 토지와 건물의 이용, 기업의 확장 가능성. 이 확장 가능성이 참 중요한 건데 요즘에 대학들 보면 대학 설립이 우리 서울에 있는 대학이 예를 들게요. 서울에 있는 대학들 언제 만들었어요? 1930년대부터 1960년대 이전에 다 만들었겠죠? 그때는 조그맣게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점점 이 당시 대학 정원은 1000명이었는데 지금은 뭐 10,000명 돼가잖아요. 그냥 작게 잡았어요. 그땐 1000명인데 지금 10,000명이에요. 옛날에 1000명짜리 딱 학교인데 10,000명이 여기 들어가려니까 어떻게 돼요? 좁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예전에 운동장인데 주차장으로 변하고 예전에 운동장인데 건물이 들어서고 그러게 땅이 없으니까 땅 파가지고 지하 공전, 지하에다가 강의실 만들고 막 그래요. 그 기업의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이겠죠. 인위적인 입지 요인, 세제상의 우대 조치, 공업단지의 조성, 금융기관과 공공서비스 근접성 등. 요즘에 뭐 저기 전원주택도 이런 거 다 봐야 되는 거겠죠. 주변에 공장 있는지, 주변 공공기관이 있는지, 하나로마트, 뭐 이마트 가까이 있는지 잘 봐야 되는 거죠. 은행이 있는지, 우체국 가까이 있는지. 구속적인 입지 조건, 광산, 유전, 온천, 명승지 같은 특정 지역이나 도시계획에 따른 제한구역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겠죠. 넘어가 볼까요? 기업 환경의 의의. 이건 생산관리에 가서도 또 한번 공부하긴 할 텐데요. 기업의 내부와 외부에 존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는 모든 요인의 집합체, 환경 변화. 과거의 기업의 환경 변화는 범위가 제한적이었죠. 현재는요, 범위가 확대가 되고 있어요. 점점점. 속도가 비교적 완만했는데 지금은 엄청 빨라요. 발생 빈도가 낮았는데 발생 빈도가 높아요. 여러분, 이 속도 완만했는데 빠르다.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 게임기도 너무 막 변하지 않아요? 속도 빠르지 않나요? 그렇지 않을까요? 새로운 게 막 생기지 않아요? 원인이 단순했는데 원인이 다원적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진행인데 예측 가능했지만 요즘에는 예측 가능하기 참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죠.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세계적이고. 그렇지 않을까요?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으니까 통과해 볼까요? 기업의 외부 환경, 기업 조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외부 환경으로 공급업체가 있고요. 소비자가 있고요. 경쟁업체 있고요. 정부 기관 등이 있어요. 그 외부 환경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외부 환경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경제적인 환경에는 경기 변동, 호경기냐 불경기냐, 경제 정책,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실시할 것인지, 완화 정책할 것인지, 돈을 풀 것인지, 돈을 흡수할 것인지, 긴축이냐 완화 정책이냐, 공급업체 및 경쟁업자가 어떻게 되느냐, 나는 물건을 사와야 되는 거겠죠. 물건을 사오는데 여러 군데서 나한테 물건을 팔겠다고 그러면 나는 좋은 거지만 이해가시죠? 여러 군데서 서로 우리 물건 사주세요 사서 그러면 나는 참 좋아요. 행복한 사람이야. 근데 물건 파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 서로 와가지고 우리한테 물건 주세요. 우리한테 재료 주세요. 그럼 나는 피곤하잖아요. 이게 어떤 회사가 있어요? 철강업체. 포스코가 있어요. 포스코. 우리나라 철강은 포스코에서 대부분 생산해요. 그럼 현대차, 기아차, 삼성차, 쌍용차 가가지고 전부 다 우리 자동차 회사에 철판 좀 주세요. 그래요.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건설 가가지고 철근 좀 주세요. 철근 주세요. 그래요. 모든 업체들이 가가지고
철 주세요, 철 주세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파는 것은 한 군데고 사겠다는 사람 여러 군데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또 내가 물건을 팔 건데 이번에는 물건을 팔 건데 나만 소비자한테 파는 게 아니죠. 얘도 팔고 얘도 팔고 얘도 팔고 이 경쟁업자 되는 거죠. 이 경제적 환경이에요. 이해하시죠? 예. 정치적인 환경, 정치 분위기, 정부의 규제와 보호, 법률 등등. 정치 분위기, 공정을 강조하느냐, 네, 아니냐,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살겠느냐,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겠죠. 사회적 환경, 사회 문화적 변동 등등 봐야 될 것이고, 이것은 종교도 있는 것이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회적으로 과거에는 유아층, 청소년층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갈수록 노령층이 많아지잖아요. 그 사회 문화적인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기술적인 환경, 기술 혁신과 기술 이전 등등 또 살펴봐야 되겠죠. 어떤 기술이 새로 생겼는지, 어떤 기계가 요즘에 새로 좋아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기업의 외부 환경입니다. 기업의 외부 환경, 요 그림을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기업 내부에는 주주가 있죠. 경영자가 있죠. 종업원 있죠. 노동자가 있죠. 요 주주는 우리가 투자자 그러면 돼요. 투자자가 있잖아요. 투자자 눈치 봐야죠. 경영자 눈치 봐야죠. 종업원 눈치 봐야죠. 노동자 눈치 봐야죠. 기업 내부에 이렇게 있어요. 또 외부에 보니까 금융기관, 우리한테 돈 빌려준 금융기관 잘 살펴봐야 되겠죠. 소비자들 잘 살펴봐야 되겠죠. 원료 공급하는 공급업자 잘 살펴봐야 되겠죠. 경쟁자, 경쟁업체 살펴봐야 되겠죠. 얘네들이 요즘에 단가를 얼마로 만드는 건지, 새로운 신상품 또 만들고 있는 건지 잘 살펴봐야 되겠죠. 피곤하죠. 또 외부적 환경 뭐가 있어요? 자연적인 환경, 지진이 올 건지 태풍이 올 것인지, 온난화가 와가지고 올여름에 열대가 있을 것인지, 올겨울에 한파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뭐 홍수, 장마 얼마나 올 것인지 봐야 되겠죠. 경제적 환경, 고경기냐 불경기냐, 기술적인 환경, 기계가 더 신제품 나왔는지, 사회 문화적인 환경, 점차 노령화로 변해가고 있구나. 정치적 법적 환경 봐야 되겠죠. 공정성을, 성장성을 주장하는 정부인지 안정성을 주장하는 정부인지 살펴봐야 되겠죠. 국제적인 환경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죠? 미국의 동향도 살펴봐야 되고, 북한 동향 봐야 되고, 중국이나 일본 동향도 봐야 되고, 동남아가 한국을 계속 K-팝에 환호를 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 봐야 되겠죠. 이런 것 등등등. 기업의 내부 환경. 기업 조직은 경영활동을 수행하여 일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어 하며, 이러한 능력과 역량은 기업 조직의 자원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재무적인 자원,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느냐? 중요한 거겠죠. 돈이 필요할 때 빨리빨리 돈을 가져와야 되니까요. 재무자원의 배분 및 통제 능력이 있느냐? 재무자원 배분을 어떻게 시키느냐? 홍보하는 데 잘 써야 되고, 원료 구입하는 데 써야 되고, 인테리어 해야 되고, 직원 복지도 해야 되고, 그죠? 광고 홍보 등등등. 배분을 잘하고 있느냐? 통제, 잘 감시, 관리 감독하고 있느냐 보는 것입니다. 물적 자원, 우수한 공장 성업비를 가지고 있느냐? 공장 입지가 좋으냐? 원자재 확보를 잘하고 있느냐 봐야 되겠죠. 품질이 좋은 것이냐 봐야 되겠죠. 인적 자원, 전문 인력 많이 있느냐? 관리 능력자 잘 돼 있느냐? 기술자들 잘 있느냐? 관리자가 잘 돼 있느냐 보는 거예요. 선수들 잘 돼 있느냐? 코치 감독이 우수하냐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시스템이 기술적 자원, 시스템과 기술적 능력이 우수하냐 역시도 봐야 되는 거겠죠. 어려움이 없으니까 통과. 기업의 생명주기예요. 기업의 생명주기. 뭐 사람이나 기업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싶어요. 성장했다가 성숙했다가 쇠퇴기로 접어들고 사멸하는 거겠죠. 과거 사멸했다가 다시 또 살아나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그 PC방 성장했다가 성숙했다가 쇠퇴했었어요.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2000년도 초반에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2000년대 한 2010년도 경인가요? 사라지더라고요. PC방이 점점 없어지더니 2010년 이후부터 다시 살아났어요. 게임 때문에. 그럼 2010년도는 왜 사라졌느냐?
여러분들 핸드폰 있으니까 핸드폰 가지고 노느라고 PC방 안 가더라고요. 근데 스마트폰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게임들이 워낙 많아지니까 PC방이 다 살아나고 있고. 그러면 소멸돼 가지고 사라지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대학가 앞에 있는 당구장 사라져 버렸잖아요. 당구장 요즘 잘 안 치죠, 여러분들? 소멸한 것 같아요. 그냥 PC방 가는 것 같아요. 당구장 안 가고. 뭐 성장과 소멸, 또 노래방, 성장과 성숙 쇠퇴해서 사라지다가 다시 살짝 올라가는데 요즘에는 코인 노래방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노래방도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업의 생명 죽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3주차 1교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